AM 1230 우리 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앱스틴의 대배심 증언록 왜 공개가 불허가 됐는지 법원의 판결과 그 정치적인 후폭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앱스타인 사건의 그 전체적인 총망라한 사건의 재구성까지도 함께 전해드리게 되는 내용이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호화로운 파티장,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고급 요리의 향기, 곳곳에서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자리에 모인 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 억만장자, 왕족, 세계적인 배우와 가수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무대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힘든 범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이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그 과정에서 권력자들의 이름이 은밀히 오르내립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해 수십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치소에서 사망, 그리고 공식 발표는 자살.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망령처럼 떠돌아다니는 앱스틴의 판도라 상자,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앱스틴의 옆에는 그리고 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영국 사교계 출신의 길레인 맥스웰, 앱스틴의 연인이자 사업 파트너였고 범죄의 공범이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 바로 길레인 맥스웰, 그녀가 대배심에서 했었던 증언 기록을 미국 법원이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이 판결은 법률 문제를 떠나서 미국 정치와 사회에서의 민감한 지점, 그리고 권력, 성범죄, 음모론이 뒤엉켜 있는 복잡한 퍼즐의 한 조각이기도 합니다. 제프리 앱스틴, 원래 금융계에서 성공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이 많았던 게 아니었고 정치권과 재계, 문화, 예술계 등의 각계의 유명 인사들과 광범위한 인맥을 쌓았습니다. 사교력이 대단해서 영국 왕자 앤드루, 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도 과거에 친분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앱스틴이 했던 그 범죄, 그의 사유지에서 벌어졌습니다. 뉴욕 맨하탄의 저택, 플로리다의 팜비치 별장, 카리브해에 있는 개인섬, 이곳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했습니다. 개인 비행기는 롤리타 익스프레스라는 별명까지 붙여졌죠. 롤리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1955년 소설 롤리타에서 나왔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얼마 전 앱스틴 그 집 공개가 됐었는데 그 집을 공개했을 때 이 소설책이 앱스틴에 살았던 그 집에서 나왔었다고 하죠. 아무튼 이 소설 속의 롤리타는 12살 소녀 돌로레스 헤이즈의 애칭이었고 중년 남성 주인공이 그녀에게 집착하면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이후에 롤리타라고 하는 그 표현이 문학적인 원래의 의미를 넘어서서 성적으로 일찍 성숙했거나 성적인 매력을 지닌 어린 소녀를 지칭하는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인 은유로 사용되게 된 단어입니다. 다만 현대에서는 이 단어가 아동, 청소년 성적 대상화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고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는 단어가 되고 있고요. 특히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하거나 소비하는 맥락에서 범죄 윤리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는 바로 그 단어가 롤리타인데, 롤리타 익스프로스로서 이미 그가 타고 있었던 비행기에 별명이 붙여져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상류 사회에서의 그 문란하면서도 비도덕적인 추악한 행태가 벌어지는 비행기였고, 그것을 상징하는 단어를 공공연하게 붙였다는 점, 그리고 그 비행기에 탔던 인물들 중에 일부가 성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앱스틴은 2005년 3월 플로리다주 팜비치 경찰이 앱스틴에 대한 수사를 시작을 했고, 또 불법 성관계 혐의로 기소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검찰 측에서 이례적으로 대배심의 사건을 넘겼고, 그 결과 대배심에서 비교적 경미한 혐의인 매춘알선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고 2006년 7월에 체포가 됩니다. 1년의 과정들을 긴 얘기지만 짧게 정리를 해보고 총망라를 사건으로서 좀 재구성을 해보면,
2006년 7월에 이렇게 첫 번째 체포가 됩니다. 플로리다주 팜비치 경찰이 앱스틴을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하고 당시 앱스틴이 14세 미만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여러 건의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했고 그리고 2007년에 플리 바겐이 됩니다. 이것 또한 논란이 되는 것이죠. 당시 검찰 측이 앱스틴의 혐의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을 했고 하지만 앱스틴의 변호인단이 막강한 법률팀을 동원하면서 검찰과 발견을 한 거죠. 협상에 나서게 됐고 플로리다 연방검사였던 알렉스 아코스타가 그 피해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앱스틴에게 유리한 플리 바겐 유죄 협상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협상의 내용은 중범죄인 연방 성매매 혐의 대신에 주 차원의 매춘 알선 및 미성년자 성매매 유인 혐의로 기소가 되고 앱스틴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에 형량을 13개월의 구치소 복역, 일주일에 6일은 출근 가능 이걸로 이렇게 줄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합의로 인해서 앱스틴과 관련된 다른 공범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중단이 되게 됩니다. 2007년에 있었던 이 부분이 향후 다시 재수사로서 앱스틴의 사건이 나오게 됐었던 이유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3개월이라는 구치소 복역으로 2008년에 복역 및 출소가 됩니다. 출퇴근에 허용을 받았던 특혜가 누려졌었고 형기를 마친 후에 성범죄자로 등록은 됐지만 그의 범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사회활동에 큰 제약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10년 후 2018년 재수사가 시작됩니다. 재수사의 이유는 마이애미 헤럴드의 기자 줄리 브라운이 앱스틴의 플리바겐 협상 과정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탐사 보도를 사건 이후 10년 후에 시작을 다시 하게 되고 이 보도가 큰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게 됐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윌리엄 바 이번 10월에 다시금 의회의 소환을 받게 되는 그 소환장 명령안에 해당되는 인물이기도 하죠. 이 윌리엄 바도 앱스틴에 대한 수사를 지시를 받게 되면서 재수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고요. 그리고는 2019년 7월입니다. 두 번째 체포가 되고 앱스틴을 뉴욕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및 인신매매 공모 혐의로 체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플리바겐이 없었고 혐의가 중대했고 보석도 불어댔습니다. 앱스틴이 뉴욕 맨하튼의 메트로폴리탄 교정센터에 수감이 됩니다. 그리고는 한 달 후 2019년 8월 사망입니다. 2019년 8월 앱스틴이 수감 중이던 교도소 감방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자살로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시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았고 감방 동료가 사라지는 등의 석연치 않은 정황이 많아서 타살 의혹과 음모론이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앱스틴의 사망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유력 인사들의 실체가 밝혀질 기회가 사라지면서 사건이 미궁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앱스틴 사건은 공범이었던 길레인 맥스웰의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고 그녀는 2021년 미성년자 인신매매 및 성범죄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이후로도 그 석연치 않은 내용들로 재판 체포되고 재판받기 전에 감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앱스틴. 공식 발표는 자살이었지만 감시 카메라가 고장나 있었고 또 교도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타살 의혹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으며 그 음모론이 살이 붙여지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지금의 이 시점. 바로 옆에서 그의 범죄를 도왔던 사람이 오늘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인 길레인 맥스웰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가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성착취 구조를 조직적으로 도운 인물로 기소가 되면서 2021년 20년형을 받게 됐죠. 자, 그리고는 이제 대배심이라는 제도를 잠깐 설명드려 봅니다. 미국의 중범죄 사건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까지 반드시 거치게 되는 절차입니다. 그랜드 주리라고 하죠.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 16명에서 23명이 모여서 사건을 심사하고 그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오늘의 좀 핵심 키워드가 된다면 바로 이 대배심이 됩니다. 이 절차, 대배심이라는 것은 중요한 특징이 있는 게 바로 비공개 원칙입니다.
비공개인 이유는 첫째,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고, 둘째, 수사 과정의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고, 셋째, 아직 유죄가 확정이 되지 않은 피의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에는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낯설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사법 관행이고, 그만큼 이 비밀주의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대배심이라는 것이 되고, 미국 법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 파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법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길렌 맥스웰 사건의 대배심 증언록을 공개하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죠. 신뢰할 만한 자료라면 전부 공개해라.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하지만 뉴욕의 남부 연방법원의 폴 앵겔마이어 판사가 이를 기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기각을 한 것이죠. 그 이유는 세 가지. 첫 번째, 대배심은 수사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기소 절차를 밟기 위해 소집됐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 목격자, 피의자의 증언이 전혀 없었고 단 하루 동안에 법 집행관들의 증언만 있었다는 이번에 그 대배심이었다라는 거. 두 번째는 대배심에 제출된 증거가 대부분 이미 공개가 됐다는 점입니다. 극히 일부 비공개 자료가 있지만 그것을 공개할 특별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다는 근거고요. 세 번째는 대배심 비밀주의는 사법제도의 근간이라는 점입니다. 앵겔마이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솔하고 무분별한 예외 적용은 대배심이 전제로 하는 비밀 유지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 예외를 둘 수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밑받침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배심의 판결이 나오게 되자 백악관에서 아주 이례적인 정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백악관에서 즉각 그 다음 날 불만을 표했습니다. 대변인인 캐롤라인 레빗이 이번 결정이 아주 유감입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은 신뢰할 만한 증거가 공개되길 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항소 여부는 이제 법무부에 맡기게 됩니다.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트럼프 지지층은 민주당 인사들이 명단에 다수 포함돼 있어서 은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 반대 진영은 트럼프 본인도 앱스틴과 가까웠던 사람이라면서 지금 역공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지지층 내부에서도 불만이 크죠. 팬 본디 법무장관이 앱스틴 명단이 내 책상에 있다고 했다가 한 달 만에 그런 명단 없다라고 말 바꾼 것이 불신을 더 키우게 됐었고, 또 백악관의 반응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백악관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이유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와 정치적인 약속 이행이라는 모습 가운데 백악관이 좀 이번 사건에 좀 이례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좀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당시 팬 본디 법무장관에게 앱스틴 사건에 의미 있는 대배심 증언 내용을 법원 승인하에 공개하라고 공개적으로 지시를 했었고, 이것이 또 트럼프 지지층이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사안이기도 했고, 재집권 후에 앱스틴 고객 명단과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서 공개를 하기로 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을 하자 백악관이 거기에서 침묵할 경우에 대통령의 의지가 약해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공개 대배심 안됨 이렇게 결정을 하자, 그대로 seal이라는 것으로 결정을 하자 직접적인 정치적인 약속 이행이었다라는 모습으로 백악관의 대변인의 입술을 통해서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지층의 달래기와 여론 관리가 됩니다. 앱스틴 사건이 특히 음모론 커뮤니티에서는 민주당 유력 인사들의 범죄 은폐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강하게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제야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법원에서의 공개 불허 결정이 되고 나니까 이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게 됐고, 백악관이 판결을 불행한 결정이라고 표현한 것도 지지층을 향해서 아직 우리는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신호를 보내려는 정치적인 의도도 함께 담겨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세 번째는 향후의 대응에 대한 여지를 남기기 위함이 아닐까 합니다. 백악관 대변인인 캐롤라인 레빗이 기자회견에서 항소 여부를 법무부에 맡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당장 법원 결정에 반발을 하면서도 행정부가 절차를 밟아서 계속 시도할 수 있음을 시도를 한 것입니다. 즉 공개 요청이라는 게
이번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정치적인 법적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백악관에서 이번 반응을 보여준 것이다라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백악관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입지를 지키고 또 지지층의 이탈도 막고 향후에 재도전 가능성을 열어준 전략적인 발언으로 백악관이 급기야 나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대배심의 비공개 원칙을 깬다는 거, 그리고 법원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고 어느 것도 예외를 줄 수가 없고, 이번 한 번이 시작이 되고 나면 이 대배심이라는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오고 있었던 비밀주의의 원칙을 깨게 되는 어떤 그 예시가 되고 있고, 그 예시를 주고 싶지 않다라는 거고, 또 앞으로의 정치적인 이유로 민감한 사건의 증인이 또 무차별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라는 우려의 시선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복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명성과 정의 구현을 강조하며 지지층의 결집을 노렸고, 또 판결이 기각이 되면서 오히려 명단 공개 기다리던 일부 지지층이 실망하고 있고, 또 민주당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고 공격하고 있고, 또 공화당은 민주당이 명단을 숨기고 있다고 맞받아치는 상황입니다. 결국 진실은 여전히 베일 속에 남아있고 음모론이 더 힘을 얻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의 사건의 재구성까지 함께 청취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을까요? 앱스틴과 길레인 맥스웰,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을지 모를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나 보던 엘리트 범죄 네트워크가 현실 속의 법정에서 또 정치권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 섬뜩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실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는 늘 정의가 결국 승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 어떠한 진실은 묻히고요, 어떤 진실은 선택적으로 공개가 됩니다. 법원이 이번 판단을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법적인 절차와 증언자 보호를 우선시한 결과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혹시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왜?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계속 그 퀘스천 마크를 던지게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음모론만 더욱 몸집이 불어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치와 법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늘 복잡한 계산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렸다 해서 그게 반드시 정치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백악관이 바로 또 다음 날 유감스럽다라고 하는 입장을 낸 것도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끝나는 내용이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사건은 시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과연 우리는 진실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진실이 영원히 먼 곳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요, 권력의 비밀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공개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이 희미해지고 증거는 사라지고 사람들은 다른 사건에 시선이 뺏기면서 당장 뜨거웠던 한 이슈들이었다 할지라도 잊혀지게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단순히 한 범죄자의 추문의 이야기로? 아니면 권력과 정의 그리고 진실의 경계에 서 있었던 역사적인 순간으로일까요? 역사를 기록하는 건 결국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어떻게 남겨지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가 믿는 진실의 모양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역사의 시간들을 지금 하나하나 새겨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